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리포트 읽기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홍선 앵커와 인사이트를 이제 오래간만에 홍선 앵커와 좀 다른 방송에서 옛날에 같이 방송을 좀 몇 차례 했었던 그 기억이 나서 참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 코너, 제가 담당한 주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제는 그겁니다. 캐펙스 투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조금 이제 일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세 개를 좀 뽑아왔습니다. 뭐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불황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이 전쟁 불확실성은 뭐 이미 단기간에 시작된 거고, 원래 이제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빠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보통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죠.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물건을 팔 수 있겠느냐, 판로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판로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기업도 쉽게 확장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금 문제죠. 자금 문제가 원활히 있어야만 확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00% 내자금이 있으면 더 좋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자금 조달 계획, 우리가 심지어 뭐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오늘 살펴볼 기업들은 그럴 정도의 유상증자까지 하지 않고 잉여 현금 흐름 FCF를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는 부담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배당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에 조금 얘기들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익을 나타내면 두 가지로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에 유보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캐펙스 투자라든지 부채의 상환 이런 것들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배당을 통해서 외부로 이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좀 주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오늘 준비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 아직 이제 리포트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산일전기입니다. 제가 이제 산일전기를 오늘 첫 번째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강공지 요거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당일 나온 리포트를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싶어하는 리포트를 다뤄드릴 예정이다라는 거 재차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라이브 영상이고요. 라이브 영상 말고 한 8시경에 이 영상이 따로 편집돼서 올라오죠. 거기에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 오늘 한 분 제가 또 영어 발음 실수한 것을 바로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체크하겠고요. 뭐 이런 피드백 상당히 제가 겸허하죠.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런 부분들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산일전기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산일전기를 해달라는 어떤 분의 댓글이 있었는데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뤄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나온 리포트를 다룰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영상이 업로드 되면 혹시 주말에 이 내용을 보시게 된다라면 오늘자에 달아주십시오. 앞에 거보다는 제가 앞에 것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금요일자 영상에다가 앞에 것들을 보셨던 분들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 응원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에 칭찬은 차영주 같이 뚱뚱한 사람도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의 댓글들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일전기입니다. 국내 대형 3사를 대신할 좋은 대안이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는 중이다라는 부제를 달고 지금 나온 상태인데,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산일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모호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리포트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것보다는 제 의견을 담아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작진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아무래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100% 참고 사항입니다. 100% 참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뭐 계좌 뭐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좌 잘못되라, 주식 잘못되라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들로서 좀 너그러이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같이 조금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반박하는 논리적인 글도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조금 뭐 항의성 댓글, 단발성 댓글들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뭐 이런 댓글 환영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16% 상향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그렇죠. 10% 정도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신속성과 경제성이 강화되는 재생에너지와 ESS, 미국의 유틸리티의 배전망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투자가 늘어나면서 특수 변압기와 같은 중저압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신뢰성을 좀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을 16만 원 상향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EPS가 상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EV 에비타의 배수를 이 기존의 20배에서 24배로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EV 에비타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했죠. EV는 기업의 총 가치고 에비타는 감가상각전 이익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감가상각적 이익에 따른 총 가치를 나눈 그 배수를 멀티플로 잡아서 이걸 올렸다라는 거죠.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EPS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멀티플이 있는 거죠. PER도 있고 EV 에비타 멀티플이 있는 거죠. 멀티플을 올림으로써 주가를 상향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EPS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주가를 상향시킨다? 이건 당연히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핑계도 필요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멀티플을 끌어올림으로써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렸다. 멀티플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뭐죠? 시장이 조금 강세장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대형 3사를 대신할 좋은 대안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위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플을 상향시킨다.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 자꾸 엇갈리는 겁니다. 나는 EPS만 집중할 거야. 아니야. 나는 무조건 우리가 주변 상황과 대비해서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부터 이어진다라는 거죠. 최근 북미 태양광 및 ESS는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선로의 빠른 연결 때문에 유틸리티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려 받을 것을 우려했지만 수요가 꾸준하다. 결국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보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리가 ESS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 초고압 변압기로 제품을 확대할 건데 지금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 이것을 확대하려면 이제 공장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를 보관해야 될 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PR은 2027년 21배, 2018년 19배로 전력기기 중 가장 낮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앞서는 제가 멀티플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멀티플을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만 어떻게 기업 리포트를 볼 수 있는 맛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PER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초고압 변압기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감안하게 된다라는 거죠. 초고압 변압기로 왜 나가는 거죠? 중고압 변압기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초고압 변압기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거죠.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국내 3사의 시장에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본력, 두 번째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갖고 있는 넓은 아직까지의 구매력이라는 거죠. 그 구매력이 살아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격적으로 사세를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력 변압기 시장이 청바지 만드는 회사로 변화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든지 뭐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틸리티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AI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이런 변압기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지금 상단을 이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현재 수준에 있어서 PR이 굉장히 좀 높죠. 27배인데 과연 이제 성장성이 납부됐느냐 여부죠. 보통 이렇게 과거 사례들을 놓고 보면 PER 30배를 돌파하지 못하는데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높은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대안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거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지금 우리가 말로는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PR이 전력 기준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대형 3사와 전압 차이와 경쟁 강도에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서로 시장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 이제 그 향유하고 있는 제품군의 시장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충분하게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들과 요 차트를 놓고 보면 딱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낮은 밸류였는데 지금은 높은 밸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봐야 될까요? PEG를 봐야 되겠죠. 이 매출 성장률과 그다음에 우리가 PR과의 관계, PEG를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산일전기가 성장하는 성장성이 25배 이상이다라고 보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PER 하나만 놓고 보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평가하기가 모호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어 그룹 내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이게 그 높냐 낮냐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생들 키재기 하면서 같은 나이의 똘망똘망한 애들끼리 키를 잰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률이죠. 얘가 키가 얼마큼 쭉쭉쭉 크느냐. 우리가 그 배구 선수 누구 있죠? 김현정 인가요? 그 배구 선수 같은 경우 중학교 때까지 키가 안 컸다면서요. 근데 이제 갑자기 쭉쭉 크면서 이렇게 키가 큼으로써 배구 선수가 됐기 때문에 배구 선수로서의 가치가 부각됐을 때는 언제죠? 중학교 때죠. 키가 크기 시작했으니까. 그전에는 보조 선수였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되는 부분들도 주식 시장과 맞물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의 여기서 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어떻게 되죠? 34% 증가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30%, 내년에 16%가 증가하지만 올해 34%가 증가하면 지금 PER이 25%, 요걸 두 개 섞는다 하더라도 20%대 후반의 PER이 지금 높냐 낮냐라고 보기에는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올해만 놓고 보면 낮아요. 내년만 놓고 보면 높습니다. 내년만 보면 좀 높아요. 좀 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PER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요 노란 선을 좀 잘 눈으로 좀 따라오세요. 제가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2025년에 PER이 28배, 올해가 25배, 내년가 21배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라라는 거죠. 성장주의라면 고 PER에 사서 저 PER을 사라라. 현재 지금 주가를 놓고 보면 13만 원에서 올해 14만 5천 원까지 14만 4,900원까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PER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성장률이 높았었다라는 부분들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PER이 거의 20배가 유지가 되는데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면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2017년부터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증감률을 놓고 보면 645에서 753으로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645에서 6,450억에서 7,530억, 645에서 745로 매출은 늘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2,400억에서 2,800억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증가율 자체가 2025년에서 2026년 대비 2017년이 상대적으로 꺾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2025년서부터 2026년까지의 퍼포먼스가 2027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고민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밸류단에 있는 지표들을 놓고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라서 조금 모호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모호하다라고 그래서 뭐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질문하셨겠죠.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질문하신 건데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맞고 틀리고의 부분도 아니고 또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2026년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회사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량도도 높고요. ROE 같은 경우도 20%대 후반. 계속 말씀드리지만 ROE가 20%가 넘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좋고요.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좀 좋고, 배당 수익률이 좀 낮고 배당 성향도 좀 높여야 되겠네요. 좀 좋은 건 아니네요. 배당 성향 같은 경우 좀 높여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이자 발생 부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라는 것들이죠. 유동 비율은 뭘까요? 유동 비율. 제가 이제 아마 주말에 오픈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강의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주말부터 이제 오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오픈이 되니까 한번 보시는데, 유동 비율 같은 경우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 유동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유동 자산,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채죠. 그런 것들을 유동 부채라는 건데, 유동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회사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상당히 우량하다라는 거죠. 1년 내에 갚아야 될,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 비율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매출액 같은 경우 늘어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44에서 285로 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188에서 221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봤던 이게 초고와 변압기로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 이 산일전기 갖고 계신 분은 추적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초고와 변압기가 언제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이를 통해서 매출이 한 장에 점프하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성장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이 제가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렇게 성장 곡선이 보이죠? 요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요렇게 하는데,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요 처음에 여기서 나왔을 때, 여기 이제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면서 서서 이제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기울기가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올 때 기울기의 길이가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렇게 꺾어질 때 기울기의 길이가 낮죠.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 곡선인데, 자,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 곡선에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 초고와 변압기로 꺾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성장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 곡선이 거의 고점에서 기울기가 낮아졌을 때, 산일전기는 초고압 변압기로 다시 여기서 성장 곡선의 높은 기울기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기존의 산업을 갖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7년에 꺾이니까 회사도 그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게 잘 되게 된다라면 산일전기는 제2의 성장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요것만 놓고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긍정적이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산일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망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실적 전망치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서 크게 바뀌고 있는 것들이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면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매번 증가하는 정도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산일전기는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신 분은 조금 그런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세요. 계속 접근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요것이 좀 궁금하다라면, 지금 이제 요게 리포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 NH투자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 담당자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연락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증권란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뭐 기업 분석 안 들어가도 주식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된 거예요. 핸드폰 번호가 아니고 회사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일전기 주주인데 지금 거기서 주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언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전에 공포되는 건데,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 변압기로 제품을 확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제 질문지를 작성해서 러프하게 봐야 되죠. 제가 이제 강의 영상 지금 이제 한 10강 정도 찍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탐방하는 법, 그다음에 주담 통하는 법도 이제 하긴 할 텐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사전에 그 사람은 공개를 그러니까 오픈할 수 있는 재료 그다음에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을 오픈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뭐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전 질문지 같은 거를 미리 좀 작성해서 질문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현대차 증권인데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죠. 이 증설하고 있는 모멘텀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나의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구조적인 성장과 고객 락인. 고객 락인이라는 건 뭐죠? 일단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주문을 주기 시작하면 고객이 거기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경제적 해자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우리가 기업이 독점적인 이익을 나타내는 거고 이 락인은 한번 들어오면 이 고객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게 유지된다라는 것들이죠.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들은 생산 단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CDMO를 최우선적으로 생산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의약품 같은 경우 제네릭과 바이오 의약품 이게 두 가지로 나누죠. 제네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학식을 복제하는 겁니다. 아스피린을 예를 들어드리겠죠. 우리가 바이엘 아스피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내 아스피린이 종류가 10종류가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이상 되는데 정확한 건 모르다. 최소한 뭐 10종류 이상의 그 아스피린이 있는데 그 아스피린이라는 게 어떠한 제약사의 아스피린을 먹더라도 성능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화학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제네릭이기 때문에 뭐 1 더하기 3을 통해서 뭐를 만든다. 그럼 똑같이 1 더하기 3을 더해서 약을 만드는 게 똑같은 거죠. 근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시밀러로 이제 만들어내고 또 바이오 의약품이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시밀러는 이제 복제품이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랍니다. 만드는 과정.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약품은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뚝뚝뚝뚝뚝 해서 툭 나오면 끝나는 걸로 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배양 단계, 열 이런 것들을 다 일치하게 맞춰야 되고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납품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그다음에 우시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경쟁력이 글로벌리 먹힌다라는 겁니다. 몇몇 기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이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삼성처럼 자금이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중소기업 우리가 제네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좀 작은 단위의 제약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만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삼성이 이제 제약바이오 진출한다고 했을 때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돈으로 쏟아붓는다라고 해서 물건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삼성 같은 경우 이렇게 CDMO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위탁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진출을 했죠. 그런 것이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됐고 그게 이제 롯데바이오가 만들어진 거죠. 롯데바이오는 미국에서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국내 IPO를 또 하겠다. 한 2년인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현재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 중 17곳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이미 입증했다. 이러한 트랙 레코드는 향후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생물보안법과 지속적인 징설로 공고히 할 글로벌 일이다라는 거고, 생물보안법이 우리가 이제 연기가 됐죠.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32년 1월 1일로 유예된 상황이다. 공급망 충격을 가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 대상 바이오 기업들을 제외하게 된다라면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시바이오를 지금 이제 쓰지 않는 있으면 중국을 이제 없애게 되면 삼성이 지금 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 의약품 위탁 생산을 감할 시 불확실성이 있는 중국 회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한국 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바이오의 CEO라면 어떤 일을 벌려야 될까요? 2032년까지 공장을 미국에 짓던 한국에 짓던 지을 수만 있다면 짓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좋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답안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 삼성이 그 다른 중국 대비해서 중국 걸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없어. 하지만 2032년에는 중국 걸 우리가 가져오게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5년 정도 시간 동안 미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공장을 짓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그렇게 돼서 그때 가서 더 많은 물량, 어차피 우리가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17년까지죠. 고령화 테마가 돌면서 제약바이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도 이제 그때 상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고령화 테마의 제약바이오는 필수적이죠. 여기에 이제 생물적인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AI가 적용이 되면 앞으로 위탁 개발이라든지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도 더 높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캐파 증설하겠죠. 자, 그 부분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이후에 수주 문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수주 금액 역시 25억 달러에서 4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겠다. 이에 따라 경쟁사 대비 월등한 생산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증설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이 보이는데, 판을 깔아줬는데 이 판에 당연히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210만 원의 커버리지를 게시했다. 우리가 이제 커버리지 게시한 거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상은 무조건 먹어줘야 된다. 신상은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여성분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커버리지를 게시한 리포트는 좀 봐줘야 된다. 이건 제 지론입니다. 커버리지를 게시한 리포트는 한번 좀 봐주는 것이 예의다. 애널리스트 분이 맨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8공장까지 지속적으로 증성을 예정이라서 경쟁사 대비해서 빠르게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EV/EBITDA 상당히 35배를 정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 증설을 보면 현재 지금 5공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4공장을 짓고 한참 있다 5공장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4공장을 짓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위탁 생산,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5공장에 대한 계획을 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공장과 5공장을 동시에, 그러니까 4공장이 완성되기 이전에 5공장에 삽을 떴죠. 그러다 보니까 4공장은 2013년 6월 달, 그러니까 3공장은 2018년에 가동이 시작됐는데 4공장은 23년 6월 달에 가동이 됐어요. 근데 5공장은 2015년 4월 달에 가동이 됐습니다.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러면서 지금 6공장, 7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짓는 족족, 특히 가동률 같은 경우 매우 빠르게 5공장 같은 경우 올라와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지금 5공장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기 매출이 2016년 2월부터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공장이 캐파를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주라든지 뭐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7공장, 8공장까지 8공장이 32년 예상이지만 이게 더 땡겨줄 수도 있는 거죠. 5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주식을 남겨주려면 삼성전자를 남겨줘야 됩니까? 라는 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누구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1974년서부터의 작품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드는데 크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면 앞으로 뭐 아이에게 주식을 남겨준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이건 뭐 약간의 농담 섞인 얘기입니다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돼요. 반도체만 우리나라 주식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한 10년, 20년 뒤를 본다라면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하나의 우리가 대안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향후 증설 계획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바이오 1캠퍼스에 ADC 공장 만들고 제2바이오 캠퍼스 6에서 8공장 증설하고 미국 생산 시설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 투자하는 거고, 제3바이오 캠퍼스 추가하고 미래 대비 투자 여러 가지 뭐 기술 및 생산 시절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사세를 확장한다, 이 의미에 굉장히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반도체처럼 퍼포먼스가 그렇게 즉각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가격과 반도체 디램 가격처럼 명확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와 좀 다른 관점으로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움직일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본다라면 이거야말로 진정하게 한번 사세를 믿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능한 거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2025년에서 2026년 놓고 보면 우리가 4557에서 5379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공장별로 놓고 보면 이제 한계가 찬 겁니다. 풀로 이제 한계가 찬 거예요. 한계가 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4공장 완성되고 나서 늘어나는 거고, 3공장은 이제 늘어나고, 4공장도 이제 찬 겁니다. 3공장도 5공장도 4공장만큼 차면 또 차고 계속해서 공장들이 하나하나 생기겠죠. OP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마진율이 40%대로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니죠. 의약품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바이오 약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와 판매 가격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꺾이는 부분들, 여기서 마진율이 유지되고 여기서 성장률이 꺾이는데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뭐죠? 제가 산일전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초고화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삼성바이오도 빨리 6공장, 7공장을 짓고 싶겠죠. 빨리 완공을 시키고 싶겠죠. 빨리 완공되면 그만큼 그 캐파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우려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주잔고를 놓고 보죠. 전체적인 수주잔고와 매출 추이를 놓고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2032년에 중국 기업을 배제를 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수주 총액, 그다음에 수주 잔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CMO 제품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그다음에 위탁 개발 CDO 같은 경우도 제품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제품, 그다음에 CDO 같은 경우도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위탁 개발한 이후에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올랐죠. 그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아모레퍼시픽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뭐 아무래도 BTS 효과를 안 따질 수가 없겠죠. 근데 BTS에 따라서 많은 아미라는 팬분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여성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를 가서 화장품을 사면 결국은 우리가 CMO 부분에 있어서 OEM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제품들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모레80보다 더 올랐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거나 위탁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 삼성이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얀센이 붙던 뭐 다른 이름이 붙으면서 제품들이 판매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우리는 기대해 볼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증가율이 지금은 러프하게 움직이지만 앞으로 이건 산일전기랑 좀 다르죠. 산일전기는 어느 시점에서 늘어나는지를 좀 관찰하게 된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공장, 7공장이 완성이 되면 곧바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회사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증가율 자체 요건 좀 꺾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게 되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난다. OP마진도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도 캐파를 증설해요. 캐파를 증설해가지고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엔진도 68,000원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선박 엔진과 AM 사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엔진을 팔고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선박 엔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본이 글로벌 조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막 현대중공업이 따라가고 할 때 우리 배를 만들어도 그리스 선사가 한국에 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엔진은 일본 엔진을 쓰라라는 오더를 우리가 한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엔진으로 가는 일본이 가져간다. 이런 자조적인 소리가 90년대까지도 들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주영 회장이 엔진을 개발했죠. 먼저 현대에서 엔진 이름이 뭐죠? 힘센 엔진입니다. 참 직관적이죠. 힘센 엔진을 개발한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 현대나 한화나 엔진을 이제 하는 거죠. 특히 한화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이 글로벌 그 선박 점유율이 선박 건조 비율이 50%가 넘죠. 물론 이제 중국의 자체적인 선박 발주도 있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중국 자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글로벌 선사들이 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한국 엔진을 쓰도록 발주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엔진 관련주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선박 엔진과 관련해서 더욱더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30만 마력에서 530만 마력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거죠. 2017년 450만 마력 인도 예정으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심 같은 경우 이제 뭐 ESS와 관련된 변압기와 관련된 건데 이 부분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속 엔진 납품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고성가 컨테이너 물량이 출하되면서 수익성 계속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엔진 수주 연도별 비중은 2023년 수주면 30%, 4년 60%, 그 다음에 한 자릿수 계속해서 이제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 엔진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우리가 너무 그 조선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엔커리징 돼 있는 거죠. 너무 거기만 몰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엔진 주가들도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그때는 3% 본격적으로 출연하기 전이니까 엔진과 관련된 여러 주식들을 좀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로 이제 커버리지가 게시가 되면서 엔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엔진이 쇼티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가 상승률 대비 높은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68,000원 목표가를 제시한다. 자, 지금 이제 신규 수주 매출액 보면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매출로 구성이 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MS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 엔진에 있어서 이렇게 한 10에서 20%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컨테이너, 탱커, LNG에 대한 선박 엔진 비중이 있고 컨테이너 엠박 비중이 높다. 연간 수준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리 이제 앞으로 조선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뒤에서 이제 후방산업이죠. 전방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후방산업인 엔진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피팅 밸브보다는 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피팅 밸브는 실질적으로 선박에 쓰이는 것보다 우리가 캐나다에 짓고 있는 LNG 그 수출 시설 이런 쪽들이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이 나올 때 피팅 밸브가 한 차례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진 부분들에 대한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분기별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1202에서 137에서 2037까지 2017년까지 늘어나겠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회사가 커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동일한 제품보다 가격 상승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 밑에 보시면 환율을 회사에서 1,380원으로 잡았나 봐요. 그러면 지금 얼마죠? 1,500원이지만 1,450원이라 하더라도 1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십 원 정도 올라가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규치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재무제표 기초과정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기초과정,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빠르면 주말 사이에 제 영상이 하나 여기 업로드되면서 그 밑에 또 댓글로 하면서 아마 오픈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부터 이제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초 강의가 이제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니까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익히시면 제가 재무제표를 이제 앞으로 설명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별도 영상이라든지 이 주스토리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호흡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한 8시 정도 업로드되는 영상에다가 다음 주 보고 싶은 리포트들 댓글 달아주시면 주말에 제가 다 적어놨다가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중소형주 리포트들이 많아요. 역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거론을 구체적으로 안 하니까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리포트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리포트가 없는 것들은 제가 리포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시지 않게 하는 것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리포트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